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만들 때 이 전 시간에 사업의 명칭,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사업의 대상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대상을 어떤 기록을 할 때도 상위 일반 대상 집단에서 아니면 위험 집단에서 표적 집단에서 서비스 이용자 집단으로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깔때기 형식으로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 선정을 한다는 설명을 했고요. 네 번째부터 이제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이 전 시간에 그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 목적을 기관의 비전, 기관의 목적이 있을 거고요. 비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거는 기관에서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럼 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에서의 목적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 여러 가지 목표들을 예를 들어서 만들 수 있죠. 그 중에서 다시 또 이 중에서 하위 목표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 하위 목표들 1, 2, 3, 4 계속 만들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 때는 이 하위 목표들을 먼저 실천을 하고, 이 하위 목표들을 실천을 해서 상위 목표를 달성을 하고요. 이 목표들을 다 달성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관에서 보았을 때는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몇 개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한 목적들을 달성함으로써 기관의 목적, 기관의 존재 이유를, 존재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명칭이 어떻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기관이었다면 우리는 노인복지를 위한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욕구를 사정을 하고 그 욕구에 맞춰서 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필요성을 기록을 하고, 그 사업의 대상들을 일반 노인 집단에서 위기 집단, 그다음에 표적 집단, 그다음에 서비스 이용자 집단으로 선정을 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으니까 프로그램을 위한 목적들과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로 이거죠. 그러면 사업의 목적 및 목표를 어떻게 쓰느냐? 일단 프로그램의 목표, 프로그램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로서 기대되는 변화의 정도, 그 다음에 공동목금의 프로포잘의 경우, 제안서의 경우 보통 목적, 목표, 그 다음에 세부 목표라는 경우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목적, 퍼포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명에 대한 의도적인 표현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 방향을 이제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이고 철학적이며 이상적이고 또 선언적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고요. 반드시 측정 가능하거나 성취 가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노인복지기관이니까, 노인복지 프로그램이니까 노인복지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목적은 노인의 자존감 향상,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측정 가능한 성취 가능한 필요는 없이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는 거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얘기하는 하위 목표들입니다. 목표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들. 목적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실제 실천 가능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지향점이다. 세부 목표에 비해서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위 목표에 비해서 이게 상위 목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 목표라는 걸 같이 적어놨는데요. 자, 이런 것들은 무슨 설명이고, 또 세부 목표, 하위 목표, 또 세부 목표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면 결과적으로 세부 목표가 다 달성이 돼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실천적으로 성공적으로 잘했다라고 그러면 서비스 이용자의 클라이언트들과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이 하위 목표들을, 실천 목표들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또 이러한 목표들이 잘 이루어지면 당연하게 상위 목표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겠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들이 또 다 달성이 되면 프로그램 목적도 잘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관계가 이렇게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연결돼서 하위 목표를 달성을 하면 상위 목표가 달성이 됩니다. 이 목표들을 다 달성을 하면 프로그램의 목적이 달성이 돼요. 연결성들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위 목표는 되도록이면 개량화할 수 있어야 돼요. 수치를 이용시켜서 변화 가능하고 개량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 등으로 서술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의 변화 정도를 척도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서술을 하면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누구의 사업 대상은 누구인지 기한을 가지고 사업 대상과 함께 무엇을 얼마나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야 이제 하위 목표가 잘 달성되어 있다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목표의 기준은 우리가 교재에서도 배우는데요. SMA, SMART라고 합니다. Specific, 구체적이고, Measurable, 측정 가능하고, Attainable,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실천 가능하고, 그 다음에 Result Oriented, 결과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Time Frame, 시간 스케줄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스마트 기준을 가지고 하위 목표는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라라고 했는데, 아까 사업의 목적을 쓸 때처럼 주관적인 생각을 쓴다거나 그런 것들은 잘 맞지 않는 거겠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습니다. 프로그램명, 저소득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 능력 향상 프로그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저희가 이제 ADL로 표현을 하죠. 아니면 IADL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활동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해서 동작 적응 기능을 습득하고 생활 반복을 회복함으로써 경증 치매 요인이 일상생활 또는 수단적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명,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앞에 다 있을 사업 대상 등등 다 적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목적을 적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방향을 딱 정정해 주셨죠. 그 목표 1, 2000년 12월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했죠? 12월 7일까지 참여한 치매 노인의 일상생활 등의 유의미한 향상.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위 목표로 치매 노인의 70%가 혼자 힘으로 보행이 가능하도록, 두 번째 식사가 가능하도록, 옷 입기가 가능하도록, 배변 관리가 가능하도록, 목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또 목표 2는 치매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에 유의미한 현상을 만든다. 일상생활이었고요. 일상생활은 개인이 하는 장비가 없이 하는 거죠. 수단적인 인스트루먼터, 그래서 장비를 이용한 일상생활 능력을 한다라고 해서 방청소를 한다거나 외출하는 거, 전화 받는다거나 돈 관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위 목표들을 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프로그램의 사업 목적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주는 방법이다. 좋은 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누구에게 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세부 목표,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아동의 사회성 향상, 아동의 자기보호 능력 향상, 다양한 특별 활동 체험을 통해서 전체 아동의 문화적인 경험 확대, 이런 식으로 목적, 목표, 세부 목표들을 구별해서 보여주실 수 있죠.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아정감 향상에 관해서 이해를 증진한다, 미래를 형성한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목적, 그다음에 목적은 방향성 큰 거죠. 목표 1, 2, 3, 그다음에 세 목표는 목표 2를 달성하면 1-1, 1-2, 목표 2를 달성하면 2-1, 2-2, 3을 달성하면 3-1, 3-2. 계속 그렇게 연관성을 갖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1을 하면 이제 3을 행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그렇죠?
2-2-는 2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문서를 작성을 하실 때도 연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누군가 제3자가 결제하는 사람이나 평가하는 사람이 이해가 훨씬 편리하게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목표 대 산출 목표. 보통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 공동보고에서 활용하고 있는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는 양자 간의 유계 구조보다는 의미를 통해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과 목표는 아웃컴이죠.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 그리고 산출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참여하는지 또는 서비스를 얼마나 제공받는지를 언급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즉 내용에 따라서 목표가 성과 목표인지 산출 목표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성과 목표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구별을 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성과 목표는 삶의 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해 가는 부분들. 근데 산출 목표는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참여하는지, 그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투입되는 양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성과 목표는 정신장애의 취업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 그러면 산출 목표에서는 정신장애 6개월간 주 2회 2시간 취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를 구별해서 기록을 해주면 훨씬 더 목표 달성의 여부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한 번 더 들까요? 10대 미혼모의 학교 졸업은 성과 목표입니다. 산출 목표로는 10대 미혼모 1년간 80% 이상 학교 출석률을 보여준다. 내용은 같을 수 있지만 작은 차이가 보이시죠? 프로그램 얼마나 참여하는지, 활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건 결과로 나왔을 때 산출 성과 목표는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고 산출 목표는 과정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과정이 좋아야 결과도 성과도 좋겠죠. 이 두 가지가 만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꾸며내고 하위 목표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들이 바로 제안서를 작성을 하실 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서들이나 아니면 업무의 처리 흐름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 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하위 목표가 잘 달성을 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성을 잃지 않고 문서를 작성하시는 게 그런 요령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세부 내용들은 이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산출 목표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사례 4번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 적응력 향상 프로그램. 산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10회의 프로그램인데요. 몇 번을 참여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 성과 목표는 예를 들어서 그런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자, 볼까요? 1-1 같은 목표죠. 1-1-2니까요. 결혼 이주 여성 15명에 대한 주 2회 한국어 교육 제공. 결혼 이주 여성 5명에 대한 주 2회 자원봉사자 방문에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한다 했을 때 그 성과 목표를 표현하는 건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이렇게 되는 거죠. 주 2회 한국 방문 교육을 참여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성과 목표와 산출 목표를 기록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구별해서 기록을 해주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출 목표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관점으로도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가 서비스 내용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부 프로그램들은 실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활동들이나 실천, 계획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와 연결되지 않은 활동 및 계획 전략을 프로그램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구성, 프로그램의 효과성, 효율성,
필요한 내역들이 어떤 게 있는지, 참가자의 욕구와 실천자의 의도와 활동 상황이 결합되어서 구성된 하나의 행동 체계다. 그 다음에 요즘 제일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죠. 사회적인 책무성. 정신대문제연구소나 아니면 나눔의 지배 사건처럼 이제 공익기관의 성격을 띈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시작이 바로 책무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예산의 낭비 문제도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불필요한 개입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세부 프로그램들이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없이 만들어지면 예산도 낭비되고 프로그램 클라이언트들에게는 불필요한 개입이 필요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고 건강한 부분까지도 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꼭 필요한 곳에서 하기 위한 방법들을 그런 구성들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이런 방법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어떤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방법들 여기 보시면 성과 목표 나와 있죠.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을 하는지 보호아동의 야간 안전사고를 감소하기 위해서 야간아동 보호 및 안전비와 동행 서비스들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겠다 하는 거고요. 프로그램 활동 내용으로는 복지관을 방과 후 교실 이후에 야간까지 운영한다. 시간대는 저녁 6시부터 예를 들어 12시, 10시까지 하든지 이런 것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 보호자 귀가 시간에 따라 귀가 일정을 조정한다. 보호자가 동행 귀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차량을 통한 귀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럴 때 운전자와 귀가 지도교사가 동승해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 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언제 할 건데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참여 인원은 누군지, 시행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활동 내용들을 구성을 해주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전문사회복지사나 아니면 기관의 어떤 관리자분들도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여기에 들어가는 인원들을 작성을 하고 인원에 맞춰서 근무에 들어갈 비용이나 아니면 관련 예산까지도 정확히 산출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자료들이 바로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얼마인지를 산출해내는 산출 근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획 청소년에 관한 부분들도 이렇게 적어낼 수 있겠죠. 사업 내용들, 평가 방법.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것 중에 평가 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한 평가할 수 없는 목표는 목표가 아니다 라고 보통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이야기하면 목표를 만들 때, 그리고 목표를 만들고 목적을 만들 때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죠.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천 가능 목표들을 보면 수행 방법들을 이런 방법들을 하지 않으면 이거 방법을 통해서 평가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활동, 여가활동 함께 하겠는데 안 하면 프로그램을 잘 못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대로 저런 실천 내용들을 수행 방법들을 실천하지 않았다라면 프로그램 결과가 잘 나올 수 없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는 형성평가 또는 과정평가 아니면 총괄평가 이렇게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평가 방법에는 양적 방법이나 실성 방법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양적 평가 방법은 수치로 아니면 표준화된 척도나 기능수준 척도,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질적 평가 방법은 실증 면접이나 참여적 관찰이나 비참여적 관찰 아니면 영상 매체 기록 등을 통한 대상자의 변화를 체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방법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쓸 거고 어떻게 수행을 할 거냐에 따라서 평가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제안서를 벌써 만들 때 그런 평가 방법에 관한 부분들까지도 미리 예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근거들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한다는 이런 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인 어른분들 측정을 할 때 한국형 노인물 중첩도, 한국판 물 자가검사지, 결혼 불안정성 지수, 가족 스트레스 척도, 가족관계 척도, 대인관계 기술 척도, 삶의 만족도 척도, 이런 많은 척도들을 이용을 해서 표준화되어 있는 표준화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죠. 만족도 조사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조사하는 척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직접 평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층 면접, 행동 관찰, 사례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들인데요. 굉장히 조금 양적 평가로 할 수 없는 방법들을 할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의 특성상 상호관계 아니면 또 영향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좋기 때문에 성과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후 서비스 전달 체계와 프로그램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경우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도나 타당도를 확보한 측정 도구가 없을 때 이런 경우에 또 양적인 방법으로 측정이 어려울 때 이럴 때 질적인 평가 방법들을 아주 좋은 평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사전 사후 검사 이런 것들 많이 하죠.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 아이들이 또 직접 작성한 탐방 보고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시한 후에 성적 향상 정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내용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사업을 담당하는지도 기관에서 담당할 사람들 하는 거죠. 부장님은 슈퍼비전이다, 과장님이나 대리님은 어떤 일들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지도 명백하게 기술을 해준다 그러면 투명성이 더 확보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평가자로부터 기관의 책무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겠죠. 사업 진행 일정을, 그다음에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자원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산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만 예산 기획에 기입합니다. 직접 투입되는 프로그램에 꼭 필요한 직접 사용되는 비용들만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하거나 예산과 집행의 차이를 줄이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을 신뢰도 있게 합리적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출 근거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예산이 지출되어 있는지를 실제 수량, 횟수, 인원수, 단가 등을 산출 내용이 아주 기록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는 일단 단가를 어느 정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들의 일식대, 중식식대는 예를 들어 1인당 8,000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8,000원. 차량 이동을 할 경우에 차량을 사용할 때는 기름 1리터당 연비가 얼마씩 계산해서 거리가 얼마인지 따져서 예를 들어서 1리터에 10km 간다 그러면 현재 유가 시세를 따져서 휘발유일 경우에 1,000원 그러면 1,000원 곱하기 200km니까 몇 리터? 20리터 필요한 거죠. 그러면 1,000원 곱하기 20리터 그래서 2만 원. 이렇게 아주 산출 근거가 명확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부 강사비는 대학 강사면 얼마, 대학 교수면 얼마, 박사면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강의 경력 몇 년이면 얼마, 이런 식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제가 많이 주고 싶다고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싶다가 아니라 그런 어떤 표준화되어 있는 테이블대로 산출을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야근 수당, 그래서 세목은 어떻고, 그 다음에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오는지, 담당 인력, 시간당 얼마인지, 일 몇 시간 하는지. 그래서 총 12개월 동안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얼마 정도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예산이 어떻게 배정될 수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향후에 어떤 운영을 할지 이런 계획들을 기술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을 종료한 후에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자원 확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할 건지, 그런 방향성들을 잘 담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단기적인 어떤 계획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런 앞으로 프로그램이 진행 후에도 앞으로도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 기관에서 장기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단기적으로 어떤 일을 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의 영향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기관에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는 프로그램 참여했던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자들의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들을 명시적으로 보여주시면 아주 좋은 프로포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그 제안서 기준으로 제안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순서대로 정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안서를 이제 15주차까지 기말고사 전까지 작성을 하시게 될 건데 참고하셔서 오늘 교육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그 좋은 제안서를 한번 열심히 한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고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많은 졸업생분들이 그 졸업을 하신 후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를 통해서 제안서를 한번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써본 게 기관에 나와서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제 서류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됐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조금 힘드시고 뭐 고민도 많이 되시고 하시겠지만 지금 하고 계신 이 고민들 아니면 지금 이 어려움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아니면 직장에 돌아가셔서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시간이 지나야 좋은 시간이 오는 것처럼 어려우시겠지만 한 학기 동안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좋은 결과 얻으셔서 앞으로도 훌륭한 사회복지사 아니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좋은 어머니, 좋은 직장 상사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